너 여기서 뭐해? 아무도 없는 텅 빈 저택이라 생각하고 운전기사 강서준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될 회장의 피아노로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의 비밀 엔딩을 연주했다. 하지만 마지막 음이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동철 회장의 얼음장 같은 인기척을 느꼈다. 숨소리조차 내면 해고당한다는 그 냉혈한 회장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해고 통보 대신 서준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반지하 창문엔 성에가 얇게 붙어 있었다. 강서준은 이불 속에서 팔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다. 화면이 켜지자 방 안의 어둠이 잠깐 흔들렸다. 알림은 3개. 월세, 카드, 그리고 병원. 서준은 낡은 장갑을 꼈다. 손가락이 굳어버릴까봐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관절을 풀었다. 공사장 막일과 세차장의 물줄기가 쌓아둔 통증이 새벽마다 먼저 깨어나 있었다. 방 한쪽, 천으로 덮인 낡은 신디사이저가 보였다. 그는 시선을 줬지만 건반을 누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물건이라서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강서준 보호자분이시죠? 재활치료비가 오늘까지 결제되지 않으면 내일은 퇴원 절차로 들어갑니다. 서준은 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리는 걸 느꼈다. 말 대신 숨을 한 번 더 내쉬었다. 벽지에 붙은 달력 날짜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내일. 그 단어가 방 안의 공기까지 얼렸다. 정말 하루만 더 안 될까요?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한데 더 시끄러웠다. 서준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펼쳤다. 숫자는 늘 그랬듯이 사람을 무시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통장을 덮고 가방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냈다. VIP 수행기사 모집, 계약금 선지급, 즉시 출근.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더 차가워졌다. 회장이 까다롭다. 사람을 자른다. 규칙이 많다. 그런 소문은 이미 들었다. 하지만 동생의 병실을 떠올리자 망설일 틈이 줄었다. 서준은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셔츠를 다림질했다. 구김이 펴질수록 마음은 더 구겨졌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신디사이저 천을 한 번 만졌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면접이 단지 일자리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오성그룹 HR 사무실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반짝였다. 접수대 직원은 그의 이력서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한동철 회장님 수행기사 자리입니다. 옆 대기 의자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다. 모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입술을 깨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담당자는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고드립니다. 회장님은 소음을 혐오하세요. 라디오 금지, 대화 금지, 휴대폰은 무음. 그분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야 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쉽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면접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한동철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70세라고 했지만 눈빛은 숫자보다 날카로웠다.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준의 손부터 봤다. 운전 경력 5년입니다. 사고 없습니다. 너 음악 좋아하나? 서준은 순간 눈을 한 번 깜빡였다. 뜻밖의 질문이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모릅니다. 회장은 입꼬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좋다. 담당자가 밀어넣은 종이는 계약서였다. 글자들이 촘촘했다. 위반 시 즉시 해고, 보안 유지, 사생활 제한, 그리고 계약금 선지급이라는 문장만 굵게 보였다. 서준의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병원 전화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사인란 위에서 잠시 멈췄다. 지금 사인하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서준은 사인했다. 그 순간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긁어내는 것 같았다. 담당자가 유니폼과 차키를 건넸다. 기사님은 앞으로 투명 인간입니다. 서준은 유니폼을 품에 안고 복도를 걸었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 중 누구도 그를 보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앞 전광판에 오늘 일정이 떴다. 회장 수행, 신규 기사 배정 완료. 그 아래 작게 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리무진 뒷좌석에서 한동철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앞좌석에서 숨소리까지 줄이며 운전했다.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 차간 거리, 급정거 없는 곡선. 이 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이었다. 저택 매각 진행에 오래된 물건들 전부 처리.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쓰레기처럼 쌓아둔 것들 다 치워. 서준은 쓰레기라는 단어에 귀가 멈칫했다. 어머니가 남긴 악보 공책, 동생이 어린 시절 쓰던 머그컵. 그런 것도 누군가에겐 쓰레기일 수 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회장은 말없이 내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준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려던 찰나 마이너스 100미러에 무언가가 보였다. 뒷좌석 팔찌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 서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봉투에는 회사 로고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밀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무음인데도 몸이 먼저 알아챘다. 문자 한 통. 모르는 번호였다. 봉투 안 정보. 넘기면 돈. 바로 입금. 답장만. 서준은 화면을 한 번 더 봤다. 누가 어떻게 그의 번호를 알았는지.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멈춰 있었다. 차는 신호 앞에서 잠깐 정차했고 차창 밖에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그 바쁨 속에서 서준만 멈춰 있었다. 나만 조용히 살아남으면.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동생의 병실이 떠올랐다. 그 병실의 창가에서 동생이 말하던 목소리. 오빠, 나 태어나면 우리 다시 음악 듣자. 서준은 방향지시등을 켰다. 차를 돌렸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막혔다. 손목시계가 초침을 크게 눌러댔다. 서준은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빠르게 차를 몰았다. 회장은 로비 앞에 서 있었다. 서준이 창문을 내리며 봉투를 내밀자 회장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한 박자 쉬더니 말했다. 3분 늦었군.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도 해고 통보도 없었다.
회장의 눈빛이 서준의 손을 다시 훑었다. 마치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하나 보자는 듯이 교회의 옛 저택은 겨울 속에 잠겨 있었다. 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밀려들었다. 마당은 넓었고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서 있었다. 부자들의 집은 넓지만 온기는 없다는 말을 서준은 그때 실감했다. 한동철은 말없이 2층 서재로 올라갔다. 거기서 대기해 그 한마디뿐이었다. 서준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먼지 쌓인 거대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천이 덮여 있었지만 윤곽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했다. 인부들이 들어와 피아노 주위를 둘러쌌다. 포장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그들은 운반 벨트를 걸고 피아노를 밀었다. 벨트가 스치며 표면에 작은 흠집을 남기는 소리가 났다. 서준은 그 소리에 가슴이 움찔했다. 악기가 다치는 소리였다.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준이 말하자 인부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기사 양반, 이건 그냥 땔감이야. 누가 이걸 소중히 여겨?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반지하에서 신디사이저 천을 덮던 자기 손이 떠올랐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이었다. 문이 닫히자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준은 거실의 피아노를 바라봤다. 천 사이로 보이는 검은 광택이 마치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발, 또 한 발 다가갔다. 만지면 안 된다. 규칙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은 이미 천 끝을 잡고 있었다. 천을 살짝 들어 올리자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건반 위에 쌓인 먼지가 오래된 시간을 말해주었다. 서준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2층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회장이 움직인 걸까? 아니면 서준은 얼어붙은 채 손을 걷어야 할지, 더 가까이 가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거실의 침묵은 길었다. 2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부들도 아직 서준은 피아노 앞에 섰다. 천이 반쯤 거친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허락해준 듯한 모양새였다. 그는 피아노 뚜껑이 살짝 비뚤어진 걸 발견했다. 정돈되지 않은 틈. 서주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바로 잡기만 하자 그 말이 변명처럼 따라왔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내부의 기계장치가 보였다. 서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사이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그는 손을 멈췄다. 이건 누군가 숨겨둔 것이다. 숨겨둔 이유가 있다. 서주는 봉투를 꺼내지 말아야 했다. 규칙이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다.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물건에 손대면 끝이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이 피아노가 처분되면 이 봉투도 같이 사라진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악보 몇 장과 작은 공책이 나왔다. 공책 표지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이너스 나의 별님에게. 서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문장, 어머니의 공책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별님이라 불렀다.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다. 악보는 미완성이었다. 중간중간 빈칸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는 아예 비어 있었다. 서주는 숨을 죽인 채 종이를 넘겼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가 아니라 낯익음 때문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 두면 추억이 함께 버려진다.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서준은 양복 안주머니를 열었다. 그리고 공책과 악보를 접어넣었다. 안주머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인부들의 웃음소리, 담배 냄새, 그리고 가까워지는 발소리. 서준은 천을 급히 덮었다. 손바닥이 건반 위에 잠깐 닿았다. 딱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저택의 밤은 너무 조용해서 서준의 숨소리도 죄가 되는 것 같았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천장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빛은 넓은 거실을 다 채우지 못하고 피아노 주변에만 얇게 내려앉았다. 한동철 회장은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가자는 말이 없었다. 이곳에선 시간이 주인의 것이었다. 서준은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아까 숨겨둔 공책과 악보가 손끝에 닿았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음악은 사람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아노 앞에 서서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문틈, 계단, 복도 끝. 아무도 없었다. 딱 한 번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가슴 안에서 굴렀다. 서준은 천을 살짝 걷고 의자에 앉았다. 건반 위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이 집에서는 소리가 금지였다. 그는 악보를 펼쳤다. 미완성의 빈칸들이 보였다. 그런데도 멜로디는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린 듯이 악보는 그의 눈앞에서 숨을 쉬었다. 서준은 첫음을 눌렀다. 소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저택의 벽이 그것을 받아서 길게 느렸다. 한, 음. 금지된 말이 조용히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곡의 중간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변주가 떠올랐다. 단순한 멜로디 위에 재즈처럼 복잡한 리듬이 얹혔다. 서준의 손은 오랫동안 참아온 이야기를 꺼내듯 움직였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왔다. 악보엔 끝이 없었다. 빈칸뿐이었다. 그런데도 서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마지막을 향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딱 한 사람을 위한 마무리. 서준은 마지막 음을 눌렀다. 그리고 그 음이 공기 속에 흩어지기도 전에 마이너스 등 뒤에서 아주 차갑고 또렷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숨을 삼킨 채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계단 위에서 한동철 회장은 발을 멈췄다. 난간을 붙잡은 손이 굳어 있었다. 소리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오래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술이 아니라 기억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밤이 있다는 걸 그는 잘 알았다. 하지만 멜로디는 정확했다. 몇 박자, 몇 마디, 그 리듬의 작은 흔들림까지도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습관처럼 들렸다. 회장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얇아졌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계단 아래로 시선이 꽂혔다. 마치 그곳에 과거가 앉아있는 것처럼. 지우.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름이 혀끝에서 부서졌다. 그 곡은 그의 딸 한지우가 남긴 것이었다. 세상에 공개된 적도 없고 악보로 출판된 적도 없었다. 그저 한밤중 거실에서 딸이 아버지에게만 들려주던 곡. 그때 회장은 늘 똑같이 말했었다.
다시 한 번만. 아빠, 이제 자야 해요. 그럼 마지막만. 그 마지막이 지금 다시 울리고 있었다. 회장은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가 아니었다. 나이가 그를 붙잡기도 전에 분노와 공포가 먼저 몸을 끌고 갔다. 발소리가 거실로 떨어졌다. 거실 한가운데 운전기사 강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회장의 그림자를 먼저 느꼈다. 어깨가 굳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뚜껑을 닫으려 했다. 손이 급해지자 피아노 뚜껑이 작게 툭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로 거실이 얼어붙었다. 회장은 소리 지르지 않았다. 더 무서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아노를 다시 서준을 봤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고가 아니라 경찰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회장의 눈이 피아노 건반 위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방금 내가 친 마지막. 그 말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건 누구에게서 배웠지?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다. 한동철 회장은 서준과 피아노 사이에 서 있었다. 마치 둘 다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처럼. 네가 그 코다를 어떻게 알고 있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다. 화가 아니라 오래 묵힌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다. 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사실대로 말하면 끝이었다. 피아노 안에서 봉투를 받고 악보를 꺼냈고 연주했다. 그 모든 게 규칙 위반이었다. 악보를 보고 쳤습니다. 서준은 거짓말을 내뱉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짧게. 회장은 눈을 좁혔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악보가 있어야 할 위치를 가리켰다. 악보엔 끝이 없다. 그가 말했다. 내가 직접 봤다. 그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서준의 뒷목이 차가워졌다. 회장은 알고 있었다. 서준이 본 악보가 미완성이라는 것. 그렇다면 서준이 친 마지막은 어디에서 온 건가? 회장은 한 발 다가왔다. 너 누가 보냈냐?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고는 없다. 서준의 어깨가 잠깐 풀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다시 조여왔다. 대신 내 근무 시간은 2배다. 회장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추가 근무 지시서였다. 그리고 내 차에서, 내 집에서, 내 주변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전부 보고해. 서준은 종이를 받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올감이었다. 회장은 서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 곡을 치면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난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회장의 눈빛엔 분노만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2층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서준은 처음으로 이 저택이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5성그룹 임원실 창문 밖으로 겨울 하늘이 낯빛으로 깔려 있었다. 박 전무는 서류를 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저택 매각 취소? 그는 비서에게 다시 확인하듯 물었다. 피아노 포함, 전면 보류라고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박 전무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그에게 저택은 추억이 아니라 현금이었다. 죽은 자산을 팔아 당장 막아야 하는 구멍이 있었다.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숫자들, 회계장부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다. 숫자를 두드릴수록 관자놀이가 더 딱딱해졌다. 새 운전기사, 박 전무가 중얼거렸다. 그놈이 온 뒤로 회장님이 이상해. 그는 보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상터러, 금융기록, 가족관계, 과거 직장, 전부, 기사까지요. 보안실장이 되물었다. 박 전무는 낮게 웃었다. 회장님 주변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심어놓은 거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창밖을 봤다. 그 아래로 회사 로비가 보였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박 전무의 시선은 오직 한 점을 찾는 듯했다. 잠시 뒤 보안실장이 다시 들어왔다. 사진 확보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였다. 그 안엔 강서준의 이력서 사본과 낡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박 전무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마치 생선을 손질하듯 차분한 손끝이었다. 빚이 많네. 그가 말했다. 병원비도 있고. 그는 서류를 덮으며 결론을 내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입이 가볍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 전무의 휴대폰에 또 다른 보고가 떴다. 회장, 오늘도 회사 대신 병원 방문 예정. 박 전무는 입술을 한번 핥았다. 게임의 규칙을 그가 먼저 바꾸기로 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한동철 회장은 창밖만 보고 있었다. 회사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서준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알았다. 병원으로. 회장이 말했다. 회사 말고. 서준은 방향을 틀었다. 신호등이 이어지는 서울의 겨울 도로에서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차를 움직였다. 노인의 몸이 흔들리지 않게 요철을 피해서 한참을 가다가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가족은 있나? 서준은 손에 땀이 찼다. 가족 이야기는 위험했다. 질문은 칼이 될 수 있었다. 없습니다. 서준은 짧게 말했다. 고아였고 이모 손에 컸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서준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회장이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병원은 VIP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서준은 그 온기에 잠깐 멍해졌다. 반지하의 찬 공기와는 다른 세계였다. 회장은 내리기 전에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기름값 달아. 서준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정해진 급여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받으면 편해. 서준은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차게 깊한 옆 작은 트레이에 동전을 놓았다. 어제 톨게이트 거스름돈입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습니다. 동전이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굴렀다. 그 소리에 회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을 본 사람처럼 회장은 봉투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차 문을 닫기 전에 딱 한마디를 던졌다. 너는
이상하게 운전한다. 좋다는 뜻인지 의심이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을 흔들지 않더군.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기본입니다. 회장은 내리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백미러 속에서 그의 눈이 서준을 꿰뚫었다. 그리고 서준은 아직 몰랐다. 이 기본이 한동철의 마음속 무언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퇴근길엔 바람이 얇게 얼굴을 때렸다. 서준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어깨를 움츠렸다. 바닥엔 물기가 남아 있었고 전구는 또 깜빡였다. 좁은 부엌에 들어오자 가장 먼저 보인 건 밀린 고지서 덤이었다. 그 옆엔 라면 봉지, 그리고 동생의 재활 안내문. 서준은 외투를 벗지도 않고 양복 안주머니를 꺼냈다. 공책과 악보, 나의 별님에게라고 적힌 그 글씨가 다시 눈에 박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펼쳤다. 손끝으로 종이를 펴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 악보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서준은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낡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다. 그 공책도 어머니가 별님을 적어두곤 했다. 두 공책을 나란히 놓고 서준은 숨을 고르며 한 줄씩 비교했다. 이응의 둥근 각도, 기억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늘 피아노 선생님이었다. 동네 아이들 몇몇 가르치고 밤엔 허리 아프다며 누워있던 사람. 그런데 이 악보는 그저 동네 선생이 우연히 갖고 있기엔 너무 낯설고 너무 깊었다. 서준은 악보 마지막 페이지의 빈칸을 봤다. 끝이 없다. 그런데 자신은 분명 끝을 쳤다. 그 끝은 악보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 어제 호텔. 봉투 돌려준 기사 맞죠? 정보팔 생각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벌어야죠. 서준은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문자 속 다른 방식이 머릿속에 남았다. 누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서준은 냉장고를 열어 찬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목은 적셔졌는데 마음은 더 마르는 느낌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지우라는 이름을 검색하려다 멈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혹시 누군가의 비밀을 가져온 건가? 아니면 빼앗은 건가?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서준은 숨을 죽였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지며 문틈 아래로 빛이 길게 들어왔다. 다음 날 한동철은 서준을 데리고 악기 전문점으로 갔다. 유리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광택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벽엔 유명 연주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래처 선물. 회장은 짧게 말했다. 좋은 걸로.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시선은 회장에게만 붙었다. 서준은 그림자처럼 한 발 뒤에 섰다. 싸구려 정장과 유니폼 바지의 주름이 이 공간에서 더 도드라져 보였다. 직원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기사님은 대기실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얘도 같이 듣는다. 직원은 잠깐 굳더니 억지로 웃었다.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가격표에 1억이 넘는 숫자가 붙어 있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레 뚜껑을 열며 말했다. 명품입니다. 소리가 마이너스 회장은 말을 끊었다. 얘한테 치게 해.
서준은 눈을 한번 깜빡였다. 제가요? 응.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평가해봐. 직원들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기사님이 가능하실까요?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가벼운 무시였다. 서준은 의자에 앉았다. 손을 올리는 순간 어제의 저택이 떠올랐다. 금지된 소리, 얼어붙은 계단, 떨리던 목소리.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난이도 높은 에튜드를 시작했다. 첫 마디에서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둘째 마디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멈췄다. 셋째 마디에서 전시장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서준은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다. 중음역이 아주 미세하게 떠 있습니다. 조율 핀 한 칸, 아니 반 칸 정도. 직원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럴 리가. 마이너스. 서준은 한 음을 눌러 다시 같은 음을 눌렀다. 겹쳐지는 떨림이 다르게 들렸다. 아주 작지만 분명했다.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서준의 손을 봤다. 거친 손, 노동으로 굳은 손. 그런데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다. 연주가 끝나자 전시장엔 짧은 정적이 떨어졌다. 회장은 그 정적 위에서 낮게 말했다. 독학은 아니군.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 가시죠. 하지만 회장은 이미 확신한 듯했다. 그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깊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은 받지 않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서준이 흘끗 봤다. 박전무. 5성그룹 지하주차장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CCTV의 빨간 불빛이 곳곳에서 깜빡였다. 서준은 회장을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았다. 보안팀이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잠깐 확인만. 말은 공손했지만 손은 이미 서준의 가방을 잡고 있었다. 그건 제 개인 물건입니다. 서준이 막았지만 두 번째 남자가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둘이서 조용히 너무도 능숙하게 뒤집기 시작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병원비 독촉장, 카드 연체 통지, 그리고 빚을 정리하겠다는 각서.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내는 순간 끝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힘들겠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전무였다. 그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박전무는 바닥의 서류를 발끝으로 살짝 정리했다. 동생이 병원에 있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이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갈 것 같았다. 박전무는 명함을 한 장 꺼내 서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대의 일거수일투조. 나한테만 보고해. 어렵지 않지? 서준의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눌렀다. 그 얇은 종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럼 박전무가 이어 말했다. 동생 치료비 전액, 밀린 것까지 바로 처리해 줄게. 서준의 머릿속에 병원 로비가 번쩍 지나갔다. 결제 창구 앞에서 내일 퇴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공기, 동생의 억지 웃음. 하지만 또 하나가 떠올랐다. 피아노 앞에서 한동철의 눈빛이 흔들리던 순간 그 흔들림이 거짓은 아니었다. 서준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전무는 웃었다. 생각은 짧게 해. 가난한 사람에겐 시간이 없거든. 그는 돌아서며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정리해드려. 보안팀이 서류를 서준 가방에 다시 밀어 넣었다. 너무 깔끔해서 더 모욕적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준은 명함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추위가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동철이 내려오고 있었다. 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만큼 공원 묘지의 길은 금세 미끄러워졌다. 회색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로 한동철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서준은 한 발 뒤에서 따라갔다. 회장은 차에서 내릴 때부터 술 냄새가 났다. 말수는 더 없었고 눈은 더 깊었다. 여기서 기다려. 회장이 말했다. 서준은 기다리려 했지만 회장이 무덤 앞에 앉아 병째로 마시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비석에 적힌 이름을 봤다. 한지우. 회장은 비석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비 때문에 글자가 번질 듯 했지만 회장은 마치 오래 외운 글자처럼 그 이름을 느끼고 있었다. 지우야. 그는 낮게 말했다. 내가 그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앞으로 기울었다. 무릎이 꺾였고 손이 땅을 짚었다. 비가 옷을 무겁게 만들었다. 서준은 뛰어갔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 대신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내가 그놈을 내쫓아서 미안하다. 서준의 손이 멈췄다. 그놈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회장은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희 둘 다 망쳤어. 다 내 자존심 때문이야. 서준은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옷은 흙과 비로 젖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을 꺼내 회장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손수건이 금세 축축해졌다. 차로 가십시다. 서준은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회장은 제대로 걷지 못했다. 서준은 이를 악물고 회장을 등에 업었다. 비가 그의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신발은 진흙에 박혔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 도착하자 서준은 회장을 뒷좌석에 눕혔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조심스레 걸었다. 손이 정확한 동작을 취했다. 마치 이 일이 운전의 일부인 것처럼. 회장은 눈을 반쯤 뜬 채 서준을 바라봤다. 너, 그 손, 어디서?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비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쫓은 남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서준은 이제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엔 또다시 같은 이름이 떴다. 박전무. 여동생의 자취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고 냄비에 끓는 라면 냄새가 방을 채웠다. 서준은 그 냄새에 잠깐 숨이 풀렸다. 오빠, 얼굴 왜 그래? 동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서준은 대충 웃어 보였다. 그냥 피곤해. 그는 동생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방 한쪽 상자를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 낡은 앨범, 편지, 그리고 테이프로 붙여둔 사진 몇 장. 서준은 앨범을 넘겼다. 어머니가 손때 묻은 손글씨로 날짜를 적어둔 페이지들이 이어졌다. 어느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사진 한 장. 젊은 남자가 피아노 옆에 서 있었고 여자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서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사진 속 여자는 한지우였다. 서준은 사진을 떼어내 뒷면을 봤다. 거기엔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자와 선생. 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제자와 선생이라면 이 남자는, 그는 다시 사진 앞면을 봤다. 남자의 손가락이 길었다. 웃는 얼굴 뒤에 이상하게 외로운 기운이 있었다. 서준은 자신이 아주 어릴 때 술냄새 속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숨소리를 떠올렸다. 아빠, 서준이 낮게 말했다.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오빠, 뭐 봐? 서준은 급히 사진을 가렸다. 아무것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졌다. 아버지는 한지우의 피아노 선생이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그게 스캔들이 됐다. 그리고 그 끝에 한동철이 있었다. 서준은 기억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밤 울면서 말하던 한 문장.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연주를 하지 못했다. 건반 앞에 앉아도 손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누군가의 압박이 그의 삶을 조용히 꺾어버렸다. 그 후 아버지는 술에 기대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정말 조용히 사라졌다. 서준은 사진을 주먹으로 구겼다가 다시 펼쳤다. 종이가 찢어질까봐 손에 힘을 빼야 했다.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은 단순히 까칠한 재벌이 아니었다. 가정을 부서뜨린 사람, 어머니를 가난 속에 남겨둔 사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생이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사진을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더는 못 참아. 오성그룹 회장 집무실 문은 무겁게 닫혔다. 서준은 손에 땀이 밴 차키를 꼭 쥐고 책상 앞에 섰다. 한동철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서준은 키를 조심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딱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서준은 숨을 삼켰다. 그만두겠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갔다. 한동철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서준의 손가락을 먼저 훑었다. 거친 손, 굳은 마디, 그리고 어제 피아노 위에 얹혔던 그 손. 이유. 회장은 단어 하나만 던졌다. 서준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구겨졌다가 펴진 사진의 모서리가 손끝을 찔렀다. 회장님은 사람을 부속품처럼 씁니다. 서준이 말했다. 한동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깐 웃는 듯 하다가 곧 웃음을 지었다. 괴물 곁에 있기 싫다. 너무 많이 말했다. 한동철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탁 켰다. 나가.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내일 퇴원이지. 서준의 어깨가 굳었다. 그가 병원 얘기를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건 어떻게? 서준은 끝까지 묻지 못했다. 물으면 더 깊은 구멍이 생길 것 같았다. 한동철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나가면 서울 시내 어떤 병원에서도 내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서준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공포가 손목을 잡아당겼다. 동생의 재활 실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일이라는 날짜가 다시 목을 조였다. 회장님.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너무합니다. 한동철은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도 선택해. 나도 선택한다. 서준은 차키를 다시 집어들었다. 사직서는 사라지고 열쇠만 남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동철이 아주 낮게 덧붙였다. 오늘 밤 저택으로 간다. 그 곡 끝까지.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밤, 저택, 피아노. 그 단어들이 다시 한 줄로 이어졌다. 심야의 옛 저택은 낮보다 더 넓어 보였다. 불을 켜도 어둠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한동철은 서준을 거실로 데려가며 말했다. 앉아.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었다. 서준은 피아노 앞 의자에 앉았다. 손이 올라가기 전에 주머니 속 사진이 먼저 무거워졌다. 제자와 선생. 그 네 글자가 건반 위의 그림자처럼 겹쳤다. 거짓말하지 말고 한동철이 말했다. 끝까지. 서준은 악보를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기억으로 시작했다. 어제 자신이 눌렀던 첫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숨. 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한동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움직이면 무너질 것처럼 그는 숨을 죽였다. 곡이 중간으로 들어가자 서준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선택을 했다. 부모님끼리만 주고받았던 비밀 신호, 독특한 전조. 듣는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고개를 갸웃할 만큼 미묘하게 비껴가는 변주. 서준은 그 전조를 넣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한동철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열렸다.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표정이 먼저 외쳤다. 그 방식. 한동철이 숨을 들이켰다. 그 선생이 늘 그렇게 했지. 서준은 마지막으로 향했다. 악보에 없는 엔딩.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남긴 마지막. 단 한 사람을 위한 마무리. 마지막 음이 떨어졌다. 그 음이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동안 저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동철이 무너졌다. 그는 피아노 앞까지 몇 걸음 오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닥에 손을 짚는 동작이 어색했다. 늘 위에서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래를 보게 된 자세였다. 너. 한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선생의 아들이냐?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분노가 쏟아질 것 같았다. 한동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우가 내게 숨겨둔 게 있었구나. 서준의 손이 건반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이 집의 주인이 처음으로 약해지는 순간인데도 서준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그때 한동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길고 불길했다. 화면엔 딱 한 글자처럼 선명한 이름. 한동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했다. 검사 준비해. 서준은 그 말의 뜻을 몰랐다. 하지만 저택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차 안의 공기가 어제와 달랐다. 한동철은 창밖 대신 서준을 자주 봤다. 보는 횟수가 늘수록 서준의 등은 더 뻣뻣해졌다. 밥은 먹었나? 회장이 물었다. 서준은 백미러로 눈만 움직였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니다. 회장이 짧게 말했다. 그리고는 운전석 옆에 종이봉투를 내려놓았다. 유명 베이커리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서준은 손을 뻗지 않았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동철이 봉투를 다시 들었다. 돈 봉투가 아니라 빵이다. 그래도 서준이 말을 흐리자 회장은 잠깐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낯설었다. 늘 단단하던 사람이 어딘가 어설퍼진 느낌. 회사에 도착하자 한동철은 인사팀을 불렀다. 서준 앞에서 급여 서류에 사인을 했다. 월급 3배.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일정을 내가 먼저 확인해. 서준은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제는 협박하더니 오늘은 선물과 인상. 이건 친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통제 같았다. 왜 이러십니까? 서준이 낮게 물었다. 어제는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셨잖아요. 한동철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컵이 입술에 닿는 동안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회장도 놀란 듯 잠깐 멈췄다. 서준은 차문을 닫으며 고개를 돌렸다. 저를 사람으로 보셨다면 처음부터 그러셨어야죠. 그 말에 한동철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동철은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손끝으로 톡 만졌다. 서준이 내린 뒤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는 손가락에 묻은 아주 작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휴지에 감쌌다. 김 비서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바로 보내. 결과는 내게만. 서준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만 느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 전무 쪽에서 온 문자 한 통이 서준에게 도착했다. 생각 끝났지. 오늘 밤까지. 외국 대사관 리셉션장은 유리잔 소리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검은 정장들이 반짝이는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오갔다. 서준은 벽 쪽에 서서 회장의 움직임만 따라가고 있었다. 한동철은 오늘도 말이 적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서준에게 돌아왔다. 그 시선이 불편해 서준은 더 투명해지려 애썼다. 그때 박 전무가 나타났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르며 한동철 앞에 섰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말은 공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한동철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행동 하나로 박 전무의 입가가 조금 굳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 정장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불시 점검입니다. 그들은 서준을 가리켰다. 차량 및 개인 소지품 확인. 서준은 숨을 삼켰다.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조수석 서랍을 열었다. 서준은 본 적 없는 상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눈이 커졌다. 고급 시계 케이스. 반짝이는 금속빛이 조명 아래에서 더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뭐지? 보안 요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무가 한 걸음 다가왔다. 도둑질까지 하냐, 기사님.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웅성거림이 커졌다. 서준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이건 설명으로 풀릴 일이 아니었다. 누가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았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서준이 겨우 말했다. 박 전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누가 넣었을까? 귀신이?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절차는 빠르고 차가웠다. 서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한동철이 지금이라도 멈춰 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한동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둬. 하지만 박천무가 더 크게 말했다. 회장님, 이래서 문제입니다.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한동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입을 열려다 갑자기 가슴 쪽을 손으로 누르며 몸이 휘청했다. 숨이 가빠지는 듯했고 말이 끊겼다. 서준이 본능적으로 한 발 뛰었다. 회장님. 그러나 경찰과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그 사이 한동철은 의자에 기대듯 주저앉았다. 누군가가 의사라고 외쳤다. 리셉션장의 음악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구급대가 들어오는 동안 박 전무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끝.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다. 경찰서 접견실 의자에 앉은 서준은 손목의 자국을 천천히 문질렀다. 밖에서는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낯선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리셉션장의 조명, 사람들의 시선, 박 전무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던 한동철의 모습.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서준은 듣지 못했다. 휴대폰 사용은 제한됐다. 겨우 허락된 짧은 통화 시간에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계좌가 막혔어. 결제가 안 돼.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짧았다. 오늘까지 안 되면 절차가. 서준은 눈을 감았다. 여기서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목을 조였다. 통화가 끊기자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의 명함에는 박전무 측 로고가 찍혀 있었다.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수 절도, 그리고 추가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준비돼 있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자백 및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여기에 서명하고 조용히 다녀오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여동생 치료, 생활, 앞으로의 걱정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서준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눌렀다. 펜이 옆에 놓여 있었다. 면접날. 인생이 긁히던 그 펜과 비슷한 무게였다. 거절하면 서준이 물었다.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동생의 웃음이 떠올랐다. 오빠, 나아지면 같이 음악 듣자. 그는 펜을 집었다. 손끝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접견실 밖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이 라는 말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서준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VIP 병동의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다. 발소리가 카펫에 묻혔고 간호사들의 인사도 속삭임이었다. 이틀 만에 한동철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잠깐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곧 초점이 돌아왔다. 그가 처음 찾은 건 물도 약도 아니었다. 내 기사.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기사 어디 갔어?
김 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회장님, 강서준 씨가 구속 상태입니다. 한동철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침대 난간을 손으로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누가 한동철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박전무지.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면회는 현재 전면 차단입니다. 박전무 측에서 회장님의 건강을 이유로 한동철은 잠깐 웃는 소리를 냈다. 웃음인데 따뜻하지 않았다. 내 건강을 핑계로 내 입을 막는구나.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바로 따라주지 않았다. 어깨가 잠깐 흔들렸다. 김 비서가 서둘러 도왔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한동철은 김 비서를 바라봤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거기엔 휴대폰이 없었다. 박 전무가 치웠을 것이다. 깔끔한 감금이었다. 한동철은 숨을 고르고 김 비서에게 손짓했다. 너, 내 옷 가져와, 회장님. 김 비서가 망설였다. 한동철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서준을 빼내야 한다. 김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검찰로 넘어가면 절차가 더. 한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절차는 내가 만든다. 그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렸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의지는 선명했다. 나가자. 지금.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박 전무가 들어왔다. 흰 가운을 걸친 의사와 함께였다. 의사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박 전무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제는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철은 박 전무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 대신? 그가 낮게 되물었다. 내가 내 대신 숨 쉬는 것도 가능하냐?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동철은 알았다. 지금 싸우면 진다. 도망치는 법을 오늘 처음 배워야 했다. 서준이 없어진 집은 더 작아 보였다. 여동생은 방 안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앉았다. 오빠가 훔쳤을 리 없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이 방 안에서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경찰도 회사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고지서, 약봉투, 낡은 장갑, 그리고 어머니가 쓰던 펜 한 자루, 오빠가 늘 천으로 덮어두고 손도 못 대게 했던 것. 여동생은 천을 걷었다. 먼지가 조금 날렸다. 건반 위를 손가락으로 쓸며 그녀는 잠깐 울컥했다. 어머니가 이 앞에서 조용히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엄마. 그녀는 신디사이저를 옮기려다 바닥이 이상하게 울리는 걸 느꼈다. 툭, 밑판 한쪽이 살짝 들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밑바닥을 들여다봤다. 테이프로 붙여 숨겨둔 얇은 노트 한 권.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여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그 익숙한 기억과 이응. 그런데 내용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다.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음악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여동생은 숨을 멈췄다. 다음 문장이 그녀의 머리를 쳤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악보를 할아버지에게 전해줘. 할아버지.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여동생은 손에서 힘이 빠져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녀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거기에는 이름이 있었다. 한동철. 여동생은 입을 손으로 막았다. 설마. 그녀는 곧장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빠가 잡혀있는 지금 이걸 믿어줄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김비서. 회장 옆에서 늘 말없이 지키던 사람. 하지만 오성그룹 본사는 높은 유리벽이었다. 경비는 그녀를 보자마자 막았다. 출입 불가입니다. 여동생은 울먹이며 일기장을 흔들었다. 이거 회장님께 꼭 안 됩니다. 그때 경비원 한 명이 그녀를 알아봤다. 예전에 오빠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그 아저씨였다. 경비원은 주변을 살피고 아주 작게 말했다. 쪽지 써요. 내가 전달할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리는 채로 쪽지를 썼다. 오빠가 누명입니다. 회장님께 이 일기장을 꼭 보여주세요. 경비원은 일기장과 쪽지를 품에 넣었다. 기다려요. 꼭.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이 작은 종이가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있을까? 병원 화물용 승강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김비서는 휠체어를 밀었다. 한동철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눈빛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회장님, 숨을 고르세요. 김 비서가 속삭였다. 한동철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권력이 아니라 표적이 된 느낌을 알았다. 로비를 지나칠 때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들어가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는 받지 않았다. 한동철이 낮게 말했다. 박전무.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로 사건을 넘겼답니다. 서준 씨는 보석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철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럼 돈으로 해결한다. 회장님, 지금 계좌도. 김 비서가 말을 흐렸다. 한동철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개인 금고.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다. 차 안에서 김 비서는 뒷좌석에 앉은 회장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경비원이 전달한 쪽지와 일기장이 있었다. 한동철은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내렸다. 어머니의 일기장,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단어. 그는 페이지를 몇 장 읽자마자 숨이 깊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멀어졌구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서준 씨부터. 한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먼저 꺼내. 개인 금고에서 나온 현금은 묵직했다. 그는 돈을 한 장씩 세지 않았다. 세는 건 의미가 없었다. 필요하면 더 꺼내면 된다고 믿어온 삶.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돈이 누군가를 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경찰서 정문 앞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자 한동철이 먼저 내렸다. 김 비서가 우산을 들었지만 회장은 우산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서준이 문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멀었다. 두 사람은 잠깐 마주섰다. 말보다 비가 먼저 떨어졌다. 한동철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철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봤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한동철은 한 걸음 다가와 일기장을 내밀었다. 읽어라. 내 어머니가 남겼다. 서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 손이 다시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다. 긴급 이사회 소집. 회장 해임안 상정. 한동철의 눈빛이 굳었다. 박 전무가 드디어 칼을 뽑는군. 국밥집 문을 열자 김이 먼저 나왔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잠깐 사람을 살려놓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준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한동철은 서준 맞은편에 앉았다.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였다. 종이가 얇은데도 무게는 돌처럼 느껴졌다. 한동철이 말했다. 넌 내 핏줄이다. 지우의 아들이야. 서준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국밥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 와서. 서준이 낮게 말했다. 그걸 왜 말합니까? 한동철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늦었다. 너무 늦었지. 하지만 마이너스 서준이 결과지를 낚아채 구겨버렸다. 종이가 쥐어지는 소리가 컸다. 국밥집 사람들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눈을 피했다. 이런 싸움은 서울 겨울밤의 흔한 풍경인 듯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우리를 가난 속에 남겨뒀어. 우리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한동철은 말이 막힌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준은 테이블을 밀고 일어났다. 당신이 주는 건 전부 늦은 값싼 보상뿐이야. 그는 계산대에 10,000원을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었다. 한동철이 뒤에서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서준의 발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자 눈발이 흩날렸다. 얼굴에 차가운 점들이 떨어졌다. 한동철은 혼자 남았다. 국밥은 식어가고 그의 손은 결과지 조각 위에 멈춰 있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 국밥집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자막이 번쩍였다. 5성그룹 박전무, 과거 청산과 혁신, 딸 유품 피아노 스텔라, 오늘 밤 자선 경매 출품. 한동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TV 화면을 똑바로 봤다. 검은 몸체, 익숙한 윤곽, 스텔라. 그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지우의 마지막 숨, 그리고 미완성 곡의 자리를 품고 있던 것. 한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밥집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늦은 결심처럼 크게 울렸다. 오늘 밤 그가 낮게 말했다. 끝내야 한다. 눈이 내렸다. 서울의 밤은 하얗게 예뻐 보였지만 서준에게는 길이 미끄러운 함정 같았다. 그는 동생에게 가는 길이었다. 주머니엔 병원에 가져갈 영수증과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어있었다. 발걸음은 빠른데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국밥집에서 나온 뒤부터 숨을 내쉬어도 편해지지 않았다. 그때 대형 전광판이 번쩍였다. 호텔 이름, 자선 경매, 그리고 한 컷의 영상, 검은 피아노, 스텔라. 서준의 발이 멈췄다. 저택 거실의 먼지, 인부들의 웃음, 자신이 덮어두었던 천, 그리고 어머니의 멜로디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팔리면 끝이다. 그 피아노가 외국 수집가 손에 들어가면 안에 숨겨진 봉투도, 미완성 악보도, 그들의 사연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 서준은 손을 꽉 쥐었다. 한동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릎을 굽히던 모습, 검사 결과지를 내밀던 손. 하지만 그 손이 기억보다 먼저 떠올리게 한 건 아버지였다. 술 냄새 속에서 건반을 바라만 보던 아버지. 왜 이제 와서?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잠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조금 늦을지도 몰라. 동생이 놀라며 물었다. 오빠 어디야? 서준은 짧게 말했다. 미안. 나중에. 전화를 끊자 찬 공기가 더 차가웠다. 서준은 길모퉁이에 서서 고개를 한 번 숙였다가 들었다. 증오와 자존심이 그를 잡아당겼다. 그 사람을 위해 왜 움직여?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밀어올렸다. 어머니의 공책 표지, 나의 별님에게. 어머니가 남긴 말. 음악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서준은 방향을 틀었다. 동생에게 가던 길을 버렸다. 발걸음이 눈 위를 빠르게 찍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싫은 번호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 사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전화가 연결되자 한동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단단하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할 겁니다. 피아노. 오늘 밤 막아야 합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한동철이 아주 낮게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서준은 전화를 끊고 눈 내리는 거리로 달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박 전무가 이미 그를 경매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호텔 컨벤션 센터는 다른 세계였다. 유리문 앞엔 꽃장식과 카메라가 있었고 빨간 카페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정장과 드레스, 향수와 조명. 서준은 그 앞에서 한번 숨이 막혔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서준의 얼굴. 저 사람 들어오면 바로 차단. 무전기 너머로 박전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동철은 서준을 한쪽 기둥 뒤로 데려갔다. 정면은 안 된다. 그는 김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는 검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오케스트라 연주자용 검은 턱시도와 목에 거는 출입 패스가 있었다. STAFF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다고 통할까요? 통하게 만들면 된다. 한동철이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단단했다. 오늘만큼은 돈이 아니라 책임으로 단단한 목소리. 서준은 직원 통로로 들어갔다. 조명은 어둡고 복도는 좁았다. 호텔의 뒤는 늘 바쁘고 차가웠다. 트롤리가 지나가고 스태프들이 속삭이며 뛰었다. 시간이 없다. 김 비서가 앞서가며 말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멀리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루트로 넘어갑니다. 서준은 속도를 올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 둘이 나타났다. 서준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저기, 멈춰. 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발이 먼저 결심했다. 그는 악기 케이스를 꼭 쥐고 모퉁이를 돌았다. 김 비서가 뒤를 막아섰다. 여긴 직원 구역입니다. 그는 팔을 벌려 보안 요원의 길을 가로막았다. 보안 요원들이 밀치려 하자 김 비서는 더 크게 말했다. 지금 제 손님은 회장님 지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 서준은
무대 뒤편 커튼을 발견했다. 커튼 사이로 밝은 조명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동철이 뒤에서 따라붙었다. 숨이 가빴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면 서준이 속삭였다. 한동철이 말했다. 지금 안 들어가면 영영 못 들어간다. 커튼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무대 위로 나갈 문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루트 번호 54번. 스텔라 피아노입니다. 서준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분도 아니었다. 경매장 메인 무대에는 핀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다. 사회자는 환하게 웃으며 망치를 들었다. 루트 54번. 비운의 명기. 스텔라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무대 중앙에 검은 그림자처럼 놓여 있었다. 그 광택이 너무 선명해서 서준은 저절로 숨을 삼켰다. 저건 악기다. 하지만 오늘 밤 상품처럼 팔려나갈 운명이었다. 앞줄 중앙 박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프로그램 북을 두드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작가는 마이너스. 그때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장내가 하고 숨을 멈추는 순간 마이너스 쾅. 강력한 첫 타건 소리가 울렸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끊겼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무대 뒤 커튼이 젖혀졌고 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 첫 음은 말보다 빠른 고백이었다. 저기 누구야? 보안 요원들이 무대로 뛰어오르려 했다. 그때 2층 발코니에서 마이크가 잡혔다. 한동철의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를 눌렀다. 그냥 2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누구든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전원 해고다. 이 건물의 주인은 아직 나야. 조명이 발코니를 비췄다. 한동철은 단단히 서 있었다. 병원에서 막 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회장 그 자체였다. 박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절차 마이너스. 한동철이 말을 끊었다. 절차를 더럽힌 건 너다. 경매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준의 연주가 시작됐다. 지우의 노래.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멜로디는 숨을 크게 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느낌. 누군가의 기억이 무대 위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느낌. 서준은 건반을 눌렀다. 그 소리 안에는 반지하의 추위도 있었고 동생의 병실도 있었고 어머니의 궁책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한음씩 사람들 앞에서 떨렸다. 박전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음향팀 쪽으로 몸을 돌려 손짓했다. 꺼라는 눈빛. 하지만 음향 엔지니어는 스위치에 손을 얹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무대 위에 고정돼 있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음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이. 사회자는 망치를 내려놓은 채 말을 잃었다. 경매는 중단되었다. 대신 콘서트가 시작됐다. 그리고 서준은 아직 몰랐다. 이 연주가 끝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다시 판결받을 거라는 걸. 서준의 연주는 점점 깊어졌다. 악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연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겨울을 눌렀다. 빛독촉 전화의 울림,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 그리고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던 수치심까지. 그 감정이 건반 위에서 소리로 바뀌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손에 준 와인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다. 경매장의 기계적인 박수 대신 오래 참아온 침묵이 자리를 채웠다. 박 전무는 다시 음향팀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날카로움은 이 공간에서 힘을 잃었다. 엔지니어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었다. 장비가 이상합니다. 그는 케이블을 만지며 일부러 오래 걸리는 동작을 했다. 손이 정확한 동작을 취했지만 결론은 느리게 나왔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향했다. 그 빈칸이 있던 엔딩. 나의 별님에게 마지막. 그는 오늘 그 엔딩을 숨기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숨도, 기침도, 박수도 없는 정적.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한동철이 발코니에서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또렷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길을 열었다. 한동철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로 서 있었다. 이 곡은 한동철이 말을 시작했다. 제 딸과 그녀가 사랑한 사람이 함께 만든 곡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생중계 화면에 자막이 붙기 시작했다. 한동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어려운 문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는 내 오만함으로 짓눌러 버릴 뻔했던 내 유일한 손자입니다. 서준이 마이크 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저절로 움직였다. 한동철의 얼굴엔 체면을 붙잡으려는 흔적이 없었다. 대신 무너질 각오가 있었다. 한동철은 고개를 돌려 박전무를 바라봤다. 박전무, 내가 만든 함정, 여기서 끝내자. 박전무가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마이너스. 한동철이 손을 들었다. 김비서 자료. 김비서가 무대 옆으로 나와 서류와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사회자에게 건넸다. 사회자는 얼떨결에 화면을 띄웠다. 보안 영상, 차량 서랍에 누군가가 케이스를 넣는 장면,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박전무의 목소리, 녹음. 관객들의 얼굴이 굳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한동철은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눴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한 천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대가를 오늘부터 내가 치르겠습니다. 나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계획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한동철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식은 박전무의 발판을 같이 부숴버렸다. 서준은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길었지만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이사회 회의실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의 표정이 숨을 곳이 없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이 보였고 테이블 위엔 서류가 산처럼 쌓였다. 서준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경매장 이후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굴러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화면에 공개된 자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비서가 서준에게 낮게 말했다.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이 납니다. 서준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경영권, 혈연, 상속, 그런 단어들이 낯설었다.
그는 아직도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감각을 몸에 갖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한동철이 보였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더 이상 자리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박 전무 쪽 자리에는 변호인들이 앉아 있었다. 박 전무는 말없이 물잔만 만지며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 그 미소는 없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박 전무 해임안 표결에 붙입니다. 박 전무 측이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주가가 흔들립니다. 여론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책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오갔다. 누군가는 법적 리스크를 말했다. 누군가는 기업 이미지를 말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서준은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다. 사람들의 인생이 숫자처럼 오르내리는 곳, 아버지가 그 숫자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표결 결과가 나왔다. 박전무 해임. 회의실에 작은 숨소리가 퍼졌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때 한동철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복귀하지 않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내 지분 일부는 사회 환원과 음악 재단 설립에 쓰겠다. 회사는 회사대로 살리고 내가 망친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바로 지금이라서 한다. 한동철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의장이 고개를 돌렸다. 후계는 강서준 씨로 정리하실 겁니까? 시선이 한꺼번에 서준에게 쏠렸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저는 거절합니다. 서준이 말했다. 저는 경영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철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준은 숨을 고르고 딱 두 가지를 꺼냈다. 대신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제 음대 진학학비 지원. 그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제 동생이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움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한동철이 낮게 말했다. 약속한다. 서준은 앉지 않았다. 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박 전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기자들이 저택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이제 조용히 살 수는 없었다. 봄바람이 저택 담장을 타고 들어왔다. 한때 겨울의 빈집이었던 그곳은 지금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실은 교실이 되었다. 대리석 바닥 위엔 작은 의자들이 놓였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음표 그림이 붙었다. 창문 밖으로는 햇빛이 들어와 먼지 대신 따뜻한 공기를 반짝이게 했다. 서준은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정장 대신 편한 셔츠.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손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야. 숨으로 눌러. 아이 하나가 투덜거렸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손으로 누르는데요. 서준은 웃었다가 곧 진지해졌다. 그러니까 숨이 먼저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건반을 세게 눌렀다. 땡 하고 소리가 튀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작은 갈등이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섞인 아주 작은 겨울. 서준은 아이의 손등을 살짝 가리켰다. 다시, 이번엔 천천히.
아이의 손이 다시 내려갔다. 이번엔 소리가 훨씬 부드러웠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스스로 놀랐다. 그 순간 교실은 작은 기적처럼 조용해졌다. 구석 안락 의자에는 한동철이 앉아 있었다. 대신 담요를 무릎에 덮고 조용히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늙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피아노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서준과 여동생, 한동철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엔 테이프로 이어붙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찢어진 조각들이 다시 한 장이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갔다. 선생님, 내일 봬요. 문이 닫히고 저택은 잠깐 조용해졌다. 서준은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그 안쪽에는 낡은 공책이 있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마이너스 나의 별님에게. 서준은 그 공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동철을 바라봤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서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할아버지, 서준이 말했다. 악보 좀 넘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신곡이 있어요. 한동철의 손이 잠깐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전처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탁을 받아주는 사람처럼. 그래, 그가 악보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이번엔 끝까지 듣겠다. 서준은 첫음을 눌렀다. 봄의 저택에 새로운 멜로디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 씨, 기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를 안다고 합니다. 서준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멈춰버린 시간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또 다른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